그녀의 손길이 제 어깨를 천천히 쓰다듬어 내려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3시 낯선 모텔방에서 처음 보는 여인이 제게 다가왔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보였고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1살 박진수라고 합니다. 울산에서 화물차를 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 어느 밤 급한 화물 운송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울산에서 대구까지 긴급 배송이었는데 평소보다 2배 가까운 운임을 제시하더군요. 집에 돌아가 봤자 아내와 마주 앉아 무거운 침묵만 흐를 뿐이었어요. 8년째 각방을 쓰고 있었고 대화라곤 생활비 얘기나 자식 안부를 물을 때뿐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잃은 지 오래였죠. 차라리 돈이라도 더 벌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밤 11시쯤 출발해 새벽 1시에 대구 서부 공단 지역에 도착했어요. 화물을 내리고 나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울산까지 다시 2시간을 운전해 돌아가자니 너무 피곤했고 새벽 4시쯤 도착해봤자 2~3시간 자고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근처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몇 군데가 나왔는데 그중 가장 저렴한 곳을 골랐어요. 3만 원이라는 가격이 눈에 띄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10분쯤 달려 도착한 모텔은 상당히 낡아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간판의 네온 사인도 반쯤 꺼져 있더군요. 현관문을 밀고 들어가니 카운터에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룻밤 묵겠다고 하자 5만 원이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는 3만 원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니 그녀가 한숨을 쉬며 오늘 손님도 없으니 3만 원에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2층 205 열쇠를 받아들고 낡은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의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예상대로 허름한 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침대와 욕실이 있어 충분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비스라며 사장님이 보냈다는 거였어요. 안마 서비스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걸 주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는데 얼굴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가 복도에 퍼져 있었고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오빠라는 호칭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 앉으며 제게 엎드리라고 했어요. 무료 서비스라고 하니 거절하기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솔직히 허리가 정말 아프긴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안마하듯 어깨를 주무르더니 천천히 등 아래로 내려왔어요. 손길이 부드러웠고 능숙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안마였어요. 아내는 이런 걸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자신을 수진이라고 소개하며 50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손길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안마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저를 돌아 누우라고 했고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웠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외롭냐고 물었어요. 그리고는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긴 밤 5만 원. 짧은 밤 3만 원이라는 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요. 저는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균형을 잃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제가 발을 헛디뎠고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등과 허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혔고 순간 엄청난 통증이 몰려왔어요. 30년 넘게 화물차를 몰며 혹사시켜온 허리가 마침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허리에서 찌릿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꿈쩍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통증이었습니다. 그녀가 급히 침대에서 내려와 제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자기 잘못이라며 사과했어요. 저는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퍼지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디스크가 나간 것 같았어요. 그녀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진한 화장 아래 숨겨진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눈에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를 일으켜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녀가 급히 나가 파스와 찜질팩을 가져왔어요. 뒤따라 카운터에 있던 여자 사장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수진에게 손님을 잘 돌보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자기네 잘못이라는 거였습니다. 사장이 나가고 수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파스를 제 허리에 조심스럽게 붙이면서 제 표정을 살폈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장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도 먹고 살려고 이 일을 하는 거겠죠. 누가 좋아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괜찮다고 하자 그녀는 말없이 제 허리에 찜질팩을 대줬어요. 따뜻한 온기가 허리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제 옆에 앉아 찜질팩을 바꿔주고 물을 떠다주고 제가 움직일 때마다 부축해줬어요. 그렇게 저와 수진의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단은 급성 요추 염좌였어요. 최소 일주일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돌봐주겠다고 했어요. 자기 잘못이라는 거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205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진통제를 먹고 나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몸을 움직일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수지는 점심때 뭐 먹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사다 드리겠다는 거였어요.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는 일하는 것보다 제 곁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밥과 국을 사오겠다며 나갔어요.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처음 만난 여자가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말이죠.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대구에서 허리 다쳐서 일주일 쉬다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고 간결한 문자였어요. 26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의 대화는 늘 이렇게 건조했습니다. 보내고 나서 답장을 기다렸지만 1시간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8년 전부터 시작된 각방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제가 밤늦게 들어오는 게 불편하다고 해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었죠. 화물차 일을 하다 보면 새벽에 들어올 때도 많았고 그때마다 아내를 깨우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각방은 단순히 잠자리만 분리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분리시켰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한마디 없이 각자 할 일을 했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도 거실에서 마주칠 뿐 대화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김밥과 순대국이었습니다. 제 것도 샀다며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따로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그릇을 치우려 하자 제가 말렸지만 그녀는 제가 움직이면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설거지를 마친 수진이 다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집에 연락했냐고 물었어요. 문자 보냈는데 답이 없다고 하자 걱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어디 있든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제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26년 결혼 생활, 8년째 각방 생활, 대화 없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51살까지 살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이혼할 용기는 없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살고 있다는 게 참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수지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도 비슷하다는 거였습니다. 수진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25세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남편이 도박에 빠져 빚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빚을 엄청 남겼는데 수진 명의로 된 거였다고 합니다. 갚으려고 이것저것 일했지만 돈이 안 모였고 결국 모텔 사장의 제안으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아들은 26인데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이런 일하는 거 알고 나서 연락을 끊었다는 거였어요.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어요. 이혼하고 나서 힘들었지만 어쩌겠냐고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수진이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의 의미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처럼요. 51살 저와 50세 그녀, 둘 다 인생에 지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진은 자기도 오빠 만나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오후가 되자 수진이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일어섰습니다. 저녁에 뭐 먹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아무거나 괜찮다고 하자 삼계탕을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보양식을 먹어야 빨리 낫는다는 거였어요. 수진이 나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구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지만 답답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요. 저는 그래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몸이 있고 집도 있고 아내도 있잖아요. 비록 사랑은 없어도 말이에요. 2시간쯤 지나 수진이 삼계탕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따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삼계탕이었어요. 일어나서 먹으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불어주며 제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저를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 마음 한편이 뜨거워졌어요. 26년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아내에게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우리는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별로 재미있지도 않았지만 함께 보는 게 좋았어요. 수진의 손이 제 손을 덮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세월과 고생의 흔적이 손등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수진은 자기가 다치게 했는데 당연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로를 바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이 일어서려 하자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조금만 더 있어달라고 외롭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와 얘기하고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수진이 다시 앉으며 자기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빠랑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생활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행복했던 기억들 모든 걸 나눴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수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야 한다며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조심히 들어가라고 하자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저는 다시 그녀를 불렀습니다. 내일도 와주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예뻤어요. 당연하다며 자기가 돌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 아침이면 수진이 다시 올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1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울산에 있는 아내가 떠올랐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대신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는 얼굴, 눈물 흘리던 얼굴, 제 손을 잡던 따뜻한 손길이요.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사왔다는 거였습니다. 죽과 반찬이었어요.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으니 혼자 계시면 심심할까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이었어요. 오늘 허리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것 같다고 하자 다행이라며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알았다는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딱 3글자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운하지도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다가와 오늘은 뭐 하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그냥 수진 씨랑 얘기하는 게 좋다고 했더니 맨날 얘기만 할 순 없다며 영화라도 보자고 했습니다. 자기 노트북을 가져오겠다는 거였어요. 수진이 나갔다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어요. 오래된 멜로 영화였는데 중년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수진의 존재가 느껴졌어요. 그녀의 체온, 숨소리, 향기가요. 영화가 끝날 무렵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당신을 만나 제 인생이 달라졌다는 대사였어요. 그 대사를 듣는 순간 저는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순간이었어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빠 만나서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와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요. 우리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젠 자연스러웠습니다.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도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수지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를 돌봐줬고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허리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더디게 낫기를 바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수진과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넷째 날 저녁 수진이 치킨을 사왔습니다. 오늘은 치킨을 먹자며 맥주도 한 캔씩 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치킨과 맥주를 작은 테이블 위에 놓고 마주 앉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지만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수진이 맥주 캔을 들었고 저도 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의 캔이 공중에서 만났고 작은 소리를 냈어요. 건배라며 수진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시원한 맥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얼마 만에 마시는 맥주인지 몰랐어요. 아내와 마주 앉아 맥주를 마셔본 게 언제였던가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년은 됐을 거예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한 튀김옷이 입안에서 부서졌고 육즙이 흘러나왔어요.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았던 건 수진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제 앞에 앉아서 저를 보고 있다는 것, 그게 좋았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울산에 돌아가시면 자기를 잊을 거냐고요. 맥주 캔을 내려놓으며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떻게 있겠냐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떻게 있는 게 가능할까요? 이 며칠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수지는 모를 거예요. 50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돌봐주고 필요로 한다는 것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오빠를 만나서 자기가 행복했다는 거였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6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아내는 단 한 번도 제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우리는 그저 익숙함으로 함께 살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제 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서로에게 가까워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볼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51살 나이에도 이렇게 설렐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수진의 손을 잡은 제 손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체온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부드러운 게 있을까요? 수진의 입술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50년을 살면서 이런 키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첫 키스가 떠올랐어요. 결혼식 날 밤이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렀던 키스였죠. 그 후로 우리는 수없이 키스를 했지만 그 어느 것도 오늘만큼은 아니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키스는 사라졌고 포옹도 사라졌고 결국 대화마저 사라졌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수진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귀까지 붉어져 있었어요. 제 얼굴도 뜨거웠습니다. 볼이 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를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수진의 몸이 제 품에 안겼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수진 씨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야구 중계가 나오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대구의 밤거리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게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3만 원짜리 모텔방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으니까요. 51살 남자와 50세 여자, 세상이 버린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치킨은 식었고 맥주의 기포도 사라졌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경기가 끝나고 다른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까웠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곁에 있어도 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제 곁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수진이 제 팔을 베고 누웠고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에서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키스였어요. 수진이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서로를 확인하듯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외로움이 위로받는 순간이었어요. 창밖에서는 대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래소리.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3만 원짜리 모텔방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51살 화물차 기사와 50세 여자. 우리는 서로를 감싸 안으며 마음을 나눴습니다. 수진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덕분에 자기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요.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았어요. 저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 만나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아는 채 잠들었습니다. 26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누워있을 때는 늘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서로 닿는 것조차 불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과는 달랐어요. 그녀의 체온, 숨소리, 존재 자체가 저를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오며 가장 평온한 잠이었어요.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누군가를 안고서 자는 잠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잠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저는 수진의 품에 안긴 채로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잠든 수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정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떨리면서도 편안한, 새로우면서도 익숙한 그런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살짝 몸을 움직이더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가 저를 보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푹 잤다고 했어요. 수진도 그렇다며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같이 자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는 거였어요. 수진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외로웠던 거예요. 모텔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작 자신은 혼자였던 거죠.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하게 씻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움직였어요. 오늘 아침은 뭐 먹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나가서 사오겠다는 거였어요. 아니, 오늘은 제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가 계속 사주시기만 했다고요. 하지만 수진은 제가 환자라며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많이 나았다고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리를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직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일주일 중 닷새가 지났으니 많이 회복된 편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허리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허리는 한번 삐끗하면 평생 간다고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랑 같이 나가서 아침 먹자고 밖에서 먹자고 했어요. 계속 이 방에만 있었다고요. 제 제안에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며 옷 좀 갈아입고 오겠다고 했어요. 화장도 하고요. 화장 안 해도 예쁘다고 하자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진이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51살 얼굴이었지만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 덕분이었어요. 30분쯤 지나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 모텔에서 일할 때 입던 옷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한 화장도 아니었어요. 담백한 화장의 수수한 차림이었는데 오히려 더 단정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떠냐고 물으니 정말 예쁘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붉혔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입어본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텔을 나섰습니다. 대구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제 팔짱을 꼈어요. 저는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오히려 수진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녀의 체온이 제 팔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팔짱을 낀 채 걸었습니다. 수진이 안내하는 대로 골목길을 걸어 작은 국밥집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가게였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것 같았습니다.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다며 자기가 자주 오는 곳이라고 했어요. 혼자 아침 먹을 때 여기 온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수진을 알아보며 오랜만이라고
요즘 왜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구랑 왔냐고 물었어요. 수진이 조금 어색하게 아는 분이라고 손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훑어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 만났다며 얼굴이 훨씬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국밥 2개를 주문했어요. 따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먹으니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도 푸짐하고 국물도 진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웃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 식사가 이렇게 특별할 수 있다니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늘은 서비스라며 수진 씨 좋은 일인데 축하해줘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니라고 받으셔야 한다고 했지만 괜찮다며 다음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이 제 팔짱을 다시 꼈어요. 여기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며 자기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이었지만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꽃들도 피어 있었어요. 벤치도 몇 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늘진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울산으로 돌아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일주일이니까 그렇겠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수진 씨랑 계속 만나고 싶다고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수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자기도 그렇다고 자기도 오빠를 계속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였어요. 울산이랑 대구가 그리 멀지 않다고 차로 1시간 반이면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제게 가정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결혼한 남자였고 아무리 아내와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였습니다. 자식도 2이나 있었고요. 하지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이혼하겠다고요. 저도 놀랐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그러지 말라고 오빠 인생을 망치는 건 싫다고 했어요.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26년 동안 산 게 아니라고 그냥 숨만 쉬고 있었다고요. 수진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자식들도 있다고 51살에 이혼하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냐고 물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 제가 선택하고 싶다고 수진 씨와 함께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자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빚도 자기가 갚겠다고 이 일 그만하라고 같이 울산에서 살자고 했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자기랑 살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정말이라고 했습니다. 울산에 돌아가면 바로 아내한테 이혼하자고 말하겠다고 서류 준비하고 1달 안에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제 품에 안겼어요. 그녀의 어깨가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고 자기가 이런 말 들을 줄 몰랐다고 했어요. 수진 씨가 저한테 많은 걸 줬다고 저 이제 다시 살고 싶다고 수진 씨랑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51와 50 나이 든 연인이 무슨 잘못입니까?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그날 하루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대구 시내를 돌아다니며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고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수진이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밤에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약속한 두 사람의 밤이었죠. 그렇게 닷새가 지나갔습니다. 여섯째 날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미래를 꿈꿨어요. 울산에서 어디 살면 좋을지, 조용한 동네에 작은 집 하나 얻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 2개짜리면 충분하다고, 매일 아침 밥상 차려놓겠다고 수진이 말했어요. 저도 일찍 일어나서 같이 먹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행복할 것 같다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어요. 제가 울산에 돌아가면 일주일 안에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재산 분할도 정리하고, 한 달 안에 모든 걸 끝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울산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한 달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금방이라고, 매일 전화하겠다고요. 수진은 기다린다며 힘들면 언제든 전화하라고 했어요. 바로 내려오겠다고요. 저도 힘들면 말하라고,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했습니다. 7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는 울산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허리도 많이 나아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수진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정말 가냐고 물었습니다. 가야 한다고, 빨리 정리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한 달이면 금방이라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어요. 제 옷을 정리해주면서도 계속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걱정되냐고 물으니 그냥 오빠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함께 있었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수진 씨 보고 싶을 거라고 했습니다. 매일 전화하겠다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약속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텔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수진이 제 화물차 옆에 서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조심히 가라고, 한 달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금방 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수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천천히 출발했어요. 수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오자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그리웠습니다. 대구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저는 수진을 생각했어요. 그녀의 웃는 얼굴,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가요. 함께 먹었던 치킨, 맥주를 마시며 나눴던 대화, 서로를 안았던 밤들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51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수진이랑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운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정말 이혼할 수 있을까? 아내가 순순히 동의할까?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울산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웠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가 정말 이혼을 말할 수 있을까?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다고 인사했어요. 아내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인사에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왔다는 짧은 답변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남편에게 건네는 말이 왔어. 2글자였습니다.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이나 대구에 있었는데 아픈지 괜찮은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왔어였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문득 수진이 떠올랐어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우며 잘 다녀왔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주던 그녀가요. 매일 아침 제 허리는 어떤지, 아픈 데는 없는지 살펴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요. 대구 모텔의 좁은 방이 오히려 더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사온 김밥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시간이 그리웠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예전부터 이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었죠. 저녁을 먹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을 해야 했어요. 수진과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말해야 해. 지금 말해야 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혼 첫날 밤이 떠올랐어요. 23세 아내와 25세 저였습니다. 수줍어하던 아내의 얼굴, 첫아이를 낳던 날, 둘째를 낳던 날, 아이들이 자라던 날들이요.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 할 말 있냐고요. 텔레비전은 여전히 보고 있었지만 제가 뭔가 하려는 걸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냥이라고 대답했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혼을 말하려던 제가 그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해하지 말고 들어가 있으라는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작은 방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비겁한 놈이야. 수진 씨한테 약속하고 왔으면서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아내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기대가 가득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말을 꺼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요. 기다리겠다는 거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실망한 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신 매일 밤 작은 방에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 생각만 났습니다. 내일은 말해야지. 내일은 꼭. 하지만 내일이 와도 저는 똑같았어요. 3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진에게 전화 한 통 하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물어볼 게 뻔했으니까요. 밤마다 수진이 생각났습니다. 그녀와 나눴던 따뜻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3주일 만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리는데 가슴이 쿵쾅쾅쾅 거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불렀어요. 오빠라고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했어요. 아직도냐고 물었습니다. 그 짧은 질문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아직도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느냐는 물음이었죠. 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이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어요. 이혼 얘기라도 꺼냈냐고. 3주일이나 지났는데 말도 안 했냐고요. 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실망과 체념이 섞인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겠다며 조금 더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서 이미 포기가 느껴졌습니다.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체념하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51살 남자가 작은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비겁할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국 아내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수진에게 전화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전화해야 했죠. 약속한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몇 번을 잘못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한 달 됐다고 하자 수진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하다고 아직 말을 못 꺼냈다고 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한숨이 들렸어요. 이번에는 더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체념이 담긴 한숨이었어요. 말 안 해도 안다고 오빠는 가족을 선택한 거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말은 공허했어요. 그게 맞으니까요. 사실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말 못하실 거라는 거요. 26년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자기도 안다고요. 그래서 기다리긴 했지만 기대는 안 했다는 거였어요. 수진의 담담한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준 거였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수진은 됐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일주일이 정말 행복했다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어요. 허리 조심하라고, 행복하라고 했습니다.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종료라는 글자만 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의 담담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말들이요. 그 후로 수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깨끗하게 포기한 거였어요. 더 이상 저를 기다리지 않기로 한 거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울산에서 화물차를 몰고 있었고 아내와는 여전히 각방을 쓰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변한 게 있다면 제 마음속에 후회가 깊어졌다는 것뿐이었죠. 저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안정을 택했어요. 사랑보다 익숙함을, 설렘보다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54이 됐고 화물차 일도 줄였어요. 허리가 더 나빠져서 하루에 몇 시간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했습니다. 각방을 쓰고 대화도 없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처럼 지냈어요. 어느 봄날 저는 화물차를 몰고 울산 시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손님 호출을 받고 한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잠시 후 아파트 입구에서 여자 한 분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짧은 머리였어요. 차 뒷문을 열고 탔습니다. 울산역까지 가달라는 거였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백미러로 그녀를 봤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난 수진이었어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는지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녀는 여전했어요. 아니,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았어요. 정말 수진 씨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운전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울산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작은 식당에서요. 1년쯤 됐다고 했습니다. 1년이나 울산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 안 했냐고 물으니 오빠가 연락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였어요. 근데 연락이 없어서 오빠가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죄송하다고, 제가 비겁했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오빠한테도 인생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이제 괜찮다고 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새로운 일도 찾았고 아들이랑도 연락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밝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보다 훨씬요. 저는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울산역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년 만에 만났는데 고작 10분이라니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후회하지 말라고요.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다고, 그걸로 됐다고요. 자기는 오빠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빠 덕분에 자기가 변할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빚을 갚을 용기도 아들한테 연락할 용기도 다 오빠 덕분이라고요.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내렸어요. 요금을 받으라며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을 주려 하자 수진이 손을 저었어요. 괜찮다고, 건강하라고 했습니다. 3년 전 그 일주일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차 안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는 그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이미 저를 넘어섰다는 것이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다는 것이요. 저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그래. 수진 씨가 행복하면 됐어. 그것만으로도 됐어. 하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약속을 지켰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저는 54입니다. 여전히 울산에서 화물차를 몰고 있고 아내와는 여전히 각방을 쓰고 있어요. 허리는 더 나빠졌지만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울산 시내를 운전하다가 수진을 보기도 합니다. 멀리서요. 그녀는 여전히 밝아 보여요. 어느 식당에서 일하는지는 모르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거든요. 멀리서 그녀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대구행 화물을 실었던 그날 밤 낡은 모텔에서 수진을 만났던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51살 저와 50세 그녀.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위로했고 잠시나마 사랑을 나눴습니다. 비록 끝은 아프지만 그 시간만큼은 아름다웠어요. 저는 오늘도 화물차 핸들을 잡습니다. 울산 거리를 누비며 화물을 싣고 가끔 대구 방향을 바라보며 그때를 떠올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수진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사랑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또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집에서, 병원에서, 혹은 이동 중이든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노후의 삶은 건강과 더불어 관계와 마음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사연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에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